다시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360도 모노뎁스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바스 대학교에서 출간돼서 2022년 CBPR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지금 현재 제가 진행 중인 어떤 그 뎁스 관련된 추정과 조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 발표로 선정한 논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클릭. 네, 일단은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 논문 흐름을 거의 따라가는 느낌이고 중간중간 이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개 끼워 넣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어떤 이미지의 깊이감을 나타내는 뎁스맵을 추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로 찍힌 어떤 단한 이미지의 뎁스를 추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단안이 아니라 양안을 찍은 다음에 뭐 양쪽 이미지의 픽셀을 뭐 스테레오 매칭해서 뎁스 추정하는 거는 이제 또 완전 다른 문제라서 그건 이제 논외로 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CNN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뎁스를 추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로 어떤 3D 포토그래피나 아니면 노벨 뷰 신테시스 같은 이제 응용 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들은 약간 해상도가 제한이 된다던가 아니면 입력하는 사진이 어떤 일반적인 카메라의 수준으로 시야각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360 공간을 찍는 어떤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뭐 슬램, 그러니까 3D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 아니면 뭐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 이건 이제 뭐 실내를 복제하는 기술이죠. 아니면 뭐 VR,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관심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360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뎁스 추정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래서 360 이미지의 뎁스를 추정하는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360 이미지들의 뎁스 추정 모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해상도가 굉장히 크게 제한이 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1024 곱하기 512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우리가 VR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한쪽 눈이 2K 정도 해상도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택도 없는 해상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상도를 올리면 되지 않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는 우리가 그냥 인풋을 키운다는 거는 모델을 그만큼 키운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VRAM 같은 게 많이 드니까 어떤 컴퓨팅적인 리소스의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인 360 모노뎁스는 탄젠트 이미지 개념을 바탕으로 고해상도의 뎁스맵을 추정하는 방법인 360 모노뎁스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방법론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티드 워크가 이제 논문에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짜 간단히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섹션은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선행 연구인데 딴 거 그냥 다 여러 가지 연구 있는데 다 제끼고 제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란프틀의 미다스 연구만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다스 연구는 이제 레즈넷 같은 CNN 백본으로 처음에는 이제 뎁스를 추정했던 미다스 모델을 이제는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DPT 아키텍처를 새로 도입하면서 좀 더 정확도를 향상한 어떤 방식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360 모노뎁스 아키텍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미다스로 그냥 아예 뎁스 추정을 아예 해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미다스 내용만 간단히 담아봤습니다. 스피리컬 CNN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 연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행 연구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고 360 뎁스 에스티메이션 관련된 선행 연구도 이제 어차피 나중에 제가 정량 평가할 때 이제 이거 후보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라서 그냥 공통적인 한계점 정도만 소개하고 넘기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방식들이 1024 곱하기 512 정도의 해상도로 제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실내 신들에 대해서만 잘 동작한다는 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해상도나 아니면 실외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는 360 데스 에스티메이션 선행 연구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60 모노덱스가 어떻게 해서 고해상도의 360 뎁스 이미지를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방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꽤 간단해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360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이키렉탱귤러 프로젝션 이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점 이미지인 탄젠트 이미지로 분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분할한 개별 시점 이미지들의 디스페리티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아까 말했던 미다스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 뎁스가 아니라 디스페리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똑같은 거다. 뎁스나 디스페리티가 똑같다. 그렇게 일단 간주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점별로 어떤 디스패리티 맵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아마 스케일이나 오프셋 같은 게 이제 맞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게 각 시점별로 약간 임의로 노멀라이제이션 된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갖다 된다고 해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미지들의 스케일과 오프셋을 일관성 있게 정렬을 해줌으로써,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시점을 봤을 때 저쪽 의자랑 이쪽 시점을 봤을 때 저쪽 의자가 깊이가 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공간인데. 그래서 그거를 겹치는 부분끼리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정렬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어떤 이미지들을 다시 이 3D 공간에 부착을 하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블렌딩 처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해상도의 360 이미지를 얻는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그냥 공간을 분리하고, 분리한 걸로 추정하고, 추정한 거 정렬하고, 그다시 붙인다. 그냥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네 가지 개별 단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하기 전에 계속 이제 제가 뭐 탄젠트 어쩌고 뭐 이키렉탱귤러 어쩌고 잠깐 이러면서 뭔 소린지 이제 싶으실 텐데, 일단 이 용어들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색 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를 어떤 지도에 그리듯이 우리가 어떤 평면에 이 구의 모든 영역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는 약간 좀 지도학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 이제 미리 알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싶은 그 종이로 이 구를 이렇게 실린더처럼 쌌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구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광원을 놔요. 이 광원을 놨을 때, 요 뒤쪽에 있는 요 빨간색 X점 있잖아요. 이 X점의 그림자가 이 실린더에 어디에 맺힐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 맺힐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맺히듯이 모든 이 구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 실린더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평면에 이 구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우리가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방식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북극점에 지금 방금 생겼는데, 이 북극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빛을 쏴도 어디에도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림자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 쟤랑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X가 하나 더 생겼다고 했을 때, 쟤도 뭐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먼 곳에 표현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으로 이제 투영을 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남북극을 지우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메르카토르 말고 실린더 기반 투영 방식 중에 이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위에 이런 이제 초록색 영역, 이띠 영역이 있다고 할 때, 이 영역을 이 영역이 이제 위도와 경도가 있을 거잖아요. 각 영역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플레인의 x와 y에 맞춰서 정확히 그냥 정직하게 매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초록색 영역을 다시 예시로 들면은,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캐릭터를 설명하기 적절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이 정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도와 경도가 x와 y에 매핑이 된다. 정직하게 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식이 이제 이키렉탱귤러 프로젝션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풋 이미지 형태가 이제 보통 다 이런 이키렉탱귤러 프로젝션의 형태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히 공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프로젝션은 어떤 반구에서 이루어지는 투영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에 접하는 어떤 밑에 있는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반구 영역에 있는 이 P 원점을 이 평면에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 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이랑 비슷하게 요 P1을 P 쪽에다가 이제 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구 부분을 표현하는 게 탄젠트 프로젝션입니다. 저 뒤에 있는 P2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도 이제 메르카토르 방식이랑 마찬가지로 저쪽 이제 노란 점은 또 엄청 먼 곳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왜곡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프로젝션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무슨 뭐 이거 각 얘는 뭐 두 점을 찍으면 거리가 보존되는 게 있고 뭐 각도가 보존되는 게 있고 이런 게 다 정리돼 있는데 지금 이제 지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논문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스텝부터 보면은 이제 이 360 모노뎁스에서는 어떤 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 20면체 기반의 20개의 탄젠트 플레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 20면체 기반의 20개의 플레인을 사용하는 근거가 이 논문에 딱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약간 다른 논문에 책임 전가를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책임 전가를 당한 논문이 바로 이제 이 인터뷰션에 나왔던 이 에더와 이제 저자들이 쓴 이제 탄젠트 이미지 for mitigating spherical distor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해서 우리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정 20면체 기반 투영 방식이 어쨌든 20개의 탄젠트 이미지로 구 전체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개별 시점 이미지들을 CNN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왜곡이 최대한 적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60 모노랩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으로처럼 72도의 시야각을 이제 시점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얼라이먼트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패딩을 30%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과정이 결국에는 각 시점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뎁스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영역이 겹칠수록 더 확실하게 내가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 패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각 시점 이미지들이 이제 ERP 이미지 상에서 어디에 이제 배치되는지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제 마우스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 생긴 건 되게 다른데 사실은 그 구에서 보면 똑같은 패치입니다. 이게 그냥 같은 삼각형이랑 사각형인데 이키렉탱귤러 특성이 반영돼서 이제 위도가 올라가면서 찢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보면 실제로 이런 형태입니다. 얘는 요건 요거고 요 위에는 이제 요겁니다. 사실 똑같죠. 여기 뭐 낙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이거 어디 매핑되는지 보려고 얘를 이렇게 그냥 낙서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영역은 이제 10%의 패딩, 그러니까 P 이퀄 0.1을 줬을 때 영역 차이이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0.2. 근데 여기서 이제 0.3 썼는데 왜 안 나타났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개의 이제 시점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단계는 실제로 이제 구현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단계인데 그냥 이 인풋 시점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360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출된 시점 이미지를 가지고 반환 뎁스 모델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 이게 사실 2단계의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은 미다스 B3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계속 이 디스페리티와 뎁스라는 용어 사이의 혼동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뎁스랑 디스페리티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디스페리티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양한 이미지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인데 이게 이제 양한 시차 차이를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눈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깜빡깜빡 거리면서 앞에 있는 노트북을 보면은 되게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데 먼 저 아파트 같은 걸 보면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이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가까운 물체일수록 뎁스는 낮아지지만 디스페리티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념 간의 수식은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수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Z가 뎁스고 D가 디스페리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F랑 B라는 게 포컬 렌스랑 이제 그 양한 카메라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추정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이런 카메라 파라미터들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뎁스 추정 모델들은 정확한 뎁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얘가 얘 뒤에 있다 정도는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카메라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뎁스 추정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제 원리까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방금 드린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뎁스맵이 지금 필요해. 근데 디스패리티 맵밖에 없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얘 그냥 역수 씌워주면은 뎁스맵이 된다. 그래서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미다스가 사실은 뎁스 추정 모델이 아니라 디스패리티 추정 모델이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깔끔하게 미다스를 해서 추정을 때리면 끝내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다스 모델은 사실은 어떤 카메라로부터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애가 아니라 이 물체가 카메라의 Z 컴포넌트 상에 어디에 있냐를 추정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벽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내 기준으로 Z 컴포넌트가 똑같기 때문에 이 벽 모든 공간이 다 그냥 같은 값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데스 모델에서는. 근데 사실은 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만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구형 공간에 내 가운데에 서 있고 이쪽 벽을 이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제 미다스 모델은 Z 컴포넌트를 추정하니까 이 벽의 모든 공간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거리 관점에서 잘못됐다.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이 부분보다 가까울 거니까 내 시점에 내 가운데 원의 중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정된 어떤 이제 그 단한 뎁스들을 이런 식으로 좀 그 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주는 어떤 과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드상으로 보면은 탄젠트 이미지의 어떤 뉴모닉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3차원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 거리를 좀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변환까지 해서 우리가 구 형태의 거리를 고려한 이제 각 시점의 디스페리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냥 이제 파노라마에 갖다 붙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모노큘러 뎁스 모델 자체의 한계 때문인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어떤 상대적인 뎁스는 추정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리를 측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페리티 맵의 어떤 곱해지는 값, 그러니까 스케일 아니면 더해지는 값, 오프셋 같은 거는 내가 좀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어떤 어파인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뭐 차이가 육안으로 안 보일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곱해서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이미지들의 스케일과 오프셋 값을 조정을 해서 모든 이미지가 좀 어떤 일관된 뎁스 값을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이 3번 스텝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스테이지가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 논문에서 수식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얼라이먼트 과정의 대부분의 논리는 요 헤드만의 연구인 인스턴트 3D 포토그래피라는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어떤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아이폰의 듀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3D 파노라마를 만드는 내용인데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 뎁스 추정해서 갖다 이어붙이는 어떤 과정이 있고 얼라이먼트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60 모노뎁스의 저자도 이 얼라이먼트 과정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체에다가 하나의 어떤 글로벌한 스케일 값을 곱하고 거기다 오프셋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얼라이먼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줘놓고 옵티마이저한테 야 그러면 스케일 오프셋 구해봐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은 값들을 어떤 무한으로 최적화 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체의 균일한 어떤 스케일이랑 오프셋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디포머블한 그리드로 나눠서 이 스케일과 오프셋을 각 블록마다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전체적으로는 이 어떤 보관된 웨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이런 걸 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자라는 방식을 이제 이 논문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빨간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네 개에 있는 블럭의 어떤 점들을 참고해가지고 그 중앙값을 뭐 하겠죠. 이 사이에 있는 건 아마 이 두 개 할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스케일랑 옵셋을 정하니까 얼라이먼트가 좀 더 잘 되더라. 아까 여기 이제 좀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좀 잘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360 모노뎁스에서 씁니다. 아무튼 결국 우리가 360 모노뎁스에서 찾고 싶은 거는 요 개별 그리드 블록들의 스케일과 오프셋 값입니다.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저희가. 자, 그러면 적당한 스케일과 오프셋 값이라는 건 뭘까? 일단 적정 값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이 에너지식을 최소화하는 S와 O의 값. 그러니까 이제 미니멈 아규먼트가 이제 가장 적정한 값이다라고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 S와 O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각 개별 그리드들의 스케일과 오프셋 값일 거고 람다 스무드랑 람다 스케일은 그냥 40, 0.0017 뭐 이런 걸로 이제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저런 이제 에너지 각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얼라이먼트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겹치는 영역 간의 이제 디스페리티 맵을 아까 의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자가 같은 뭐 디스턴스가 어쩌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식도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이 Z라는 거는 어
어떤 연결된 두 개의 탄젠트 쌍, 그러니까 이쪽 플레인과 이쪽 플레인 두 개의 그냥 그 번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A, B 두 개가 그냥 뽑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결된 탄젠트 이미지 쌍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 겹치는 픽셀 영역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이 옴이라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값을 같게 하라. 얘가 지금 민 에러니까 민 에러 같은 거니까 이제 같게 하면 이 에러가 줄어들겠죠. 여기 앞에 있는 Z는 그냥 노멀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된 녀석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얼라이먼트 코스트라는 건 하는 녀석이 겹치는 부분 간의 디스페리티 차이를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모든 시점에서 겹치는 부분은 똑같은 디스페리티로 만드는 녀석이 바로 요, 네, 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이 스무드니스 코스트인데 이 스무드니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접 그리드 포인트 간의 값들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도 앞에 어떤 이런 노멀라이징 텀이 있고 이건 이제 제외를 하고 자, 지금 어떤 하나의 탄젠트 이미지에서 이제 하나의 그리드 인접한 그리드 블록인 i랑 j 사이에서 그냥 스케일과 오프셋을 이렇게 차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냥 가까운 그리드 블록들 간의 차이가 너무 발생하지 않게끔 스케일과 오프셋을 비슷하게 맞춰주자. 왜냐면 내 옆에 있는 블록이 갑자기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스케일 이제 호스트인데 이 스케일 텀은 음, 가끔씩 이제 이런 최적화 문제를 주면 얘가 스케일 0으로 하면 다 풀리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결과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일 값에 역수를 씌워줘서 페널티를 주는 어떤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스턴트 3D 포토그래피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0 모뎁스는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처음에 이제 이 디포머블 그리드를 4 곱하기 3으로 만들어서 최적화를 한번 하고 거기서 나오는 디스페리티 맵을 갖다가 8 곱하기 7로 그리드 최적화를 한번 더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로 16 곱하기 14 최적화를 한번 더 하는 이런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얼라이먼트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얼라이먼트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일관되게끔 정렬된 이미지들을 만들었어요. 20개의 시점 이미지에 대해서. 자, 이제 갖다 붙이면 끝납니다. 파노라마 붙이듯이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값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형들의 어떤 경계면들이 정말 이 패치의 경계면이 진짜 완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계면이 너무 확실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겹치는 부분을 전부 다 그냥 싹 다 평균 내버려도 조금 이상한 아티팩트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 뭐 탄젠트 플레인의 중심점으로부터 어떤 이런 원형 웨이트를 쓰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좀 이상하다고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스텀의 모양을 고려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얘는 괜찮긴 한데 조금 블러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택된 게 이제 이 방식들 말고 푸아송 블렌딩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아송 블렌딩 방식은 또 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거 어떤 외국분이 이제 블로그에서 참고한 내용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랑 찍은 이런 풍경 사진에다가 좀 긴장감 있게 이런 상어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갖다 붙이면은 사실은 뭔가 하나도 안 맞아 보이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블렌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블렌딩은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포화성 블렌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파노라마 합성에서는 이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블렌딩이랑 이제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상어 이미지를 블렌딩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블렌딩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상어의 이미지의 특징은 최대한 살리면서 내가 붙이고 싶은 이미지랑 비슷한 톤으로 이 상어를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의 특징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의 특징이 뭐냐? 이미지의 특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엣지 아니면 모서리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엣지 처리나 모서리 처리는 사실은 이제 수식적으로 파고 보면 다 이제 어떤 이미지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어떤 연산 과정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 이미지 그라디언트라는 게 이제 내가 인접 픽셀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를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상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 상어 이미지의 톤을 마구 바꿔서 원본이랑 비슷하게는 유지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은 그대로 반영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라디언트는 보존한 어떤 블렌딩 방식이 이제 바로 자연스러운 포화성 블렌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걸 그라디언트 블렌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말은 뭐 그라디언트를 보존해서 색깔 바꾼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 놓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냐면은 이미지의 이제 가장 겉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원본 바다, 그러니까 지금 얘 상어 바다 말고 원본 바다 영역이랑 완전 똑같이 그냥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이 엣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라디언트가 유지된 픽셀 값이, 그라디언트를 유지한 채로 어떻게 색깔을 바꿔야 될까 하는 수식을 푸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게 얼핏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라디언트라는 게 인접 픽셀 간의 어떤 영향력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거에 어떤 색상 값을 푼다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힌 수식을 한 번에 풀어낸다라는 의미랑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한 번에 그냥 빵 하고 다 풀진 않고 어떤 반복적으로 푸는 어떤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너무 복잡해서 이 내용은 좀 이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논문에서 나온 요 식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요쪽에 나오는 여기 요 식이 이제 푸어성 블렌딩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블렌딩이 풀고 아무튼 이 식이 풀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떤 그 블렌딩된 어떤 결과물이 B를 알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라디언트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부분이 이제 푸어성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앞부분에 이제 웨이트가 하나 추가됐는데 얘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프러스트 블레이팅 웨이트를 그냥 좀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한편 이제 값이 너무 튀면 또 안 되니까. 아까 뭐 상어 이미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상어 이미지 특성은 유지됐는데 갑자기 얘가 초록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이 너무 튀지 않게끔 해서 저는 피델리티 텀도 추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DNN은 그냥 가장 가까운 디스패리티 맵의 값이라는 거고, 이 람다는 0.1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360 뎁스 이미지까지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나왔는지 평가를 이제 해야겠죠. 자, 데이터셋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인풋 해상도는 이제 인포메이션 디테일을 좀 보면은 인풋 해상도가 이제 2048 곱하기 1024고 각 시점 이미지는 이제 400 곱하기 34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식을 보고 무슨 에너지 펑션이라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얼라이먼트를 위해서는 셀에서 논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서버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상세히는 LBGFS 라인 서치를 뭐 50 이터레이션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딥한 내용일 것 같아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반복 이터레이티브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푸어성 브랜딩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을 위해서 뭐 아이젠의 바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스테이빌라이즈 솔버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식 풀어주는 알고리즘을 썼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일단 좀 지루하실 테니까 일단 이 시각적 결과부터 좀 질적 결과부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맨 밑에 게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인도어 데이터셋, 그러니까 메타포트와 레플리카에 대해서는 인도어 데이터셋은 사실 뭐 유니퓨즈랑 뭐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데이터셋인 옴니포토스에서 한번 봤더니 다른 건 정말 형편없는데 이제 우리 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아웃도어에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디테일들도 상당히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적 평가를 위한 매트릭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 비교곤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옴니뎁스는 이키렉탱귤러 이미지에서 직접 뎁스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CNN 네트워크를 사용한 선행 연구입니다. 바이퓨즈 같은 경우는 레즈넷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키렉탱귤러 브랜치랑 큐브맵 브랜치 간의 바이퓨전을 사용해서 뎁스를 추정하는 방식이고, 호호넷은 이제 레즈넷을 기반으로 피처 피라미드를 추출한 다음에 높이 차원을 압축시킨 피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유니퓨즈는 이제 유넷을 기반으로 이제 아까 바이퓨즈랑 비슷하게 이키렉탱귤러 브랜치랑 큐브 브랜치로 이제 나눠서 그 사이에 퓨전을 통해서 또 뎁스를 잘 추정하는 어떤 선행 연구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선행 연구를 이제 비교군으로 삼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다스 등의 논문들에서 뎁스 평가에 쓰이는 일반적인 매트릭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스케일과 오프셋은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뎁스 추정들이 이제 매트릭 평가할 때 하듯이 스케일과 오프셋을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페리티 맵이랑 맞춰 놓고 이제 매트릭 평가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트릭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Z가 이제 추정된 거고 이 뒤에 있는 Z 스타가 이제 뭐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인데 이제 위에 네 개는 사실상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건가? 아니면 이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페널티를 줄 건가? 뭐 이런 것들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게 조금 특이한 매트릭이라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분의 추정치 아니면 추정치분의 그라운드 트루스 둘 중에 더 큰 값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맥스 펑션을 일단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서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크거나 작은 값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큰 값을 봤을 때 어떤 특정 트레스홀드인 이제 타우보다 작으면 이제 얘가 애큐레이트하다고 보는 건데 작은 픽셀들이 몇 퍼센트 있냐라는 어떤 매트릭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이 값이 커질 거고 그럼 셀수를 넘어가니까 이 값이 줄어들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만 보시면은 이게 집니다, 사실은. 유니퓨즈한테 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이 대부분의 뎁스 모델들은 여기 있는 이 메타포트 3D라는 어떤 데이터셋으로 이미 학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사 데이터셋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메타포트는 실사지만 여기 있는 요 레플리카 360이라는 아이는 합성 데이터셋이고 앞선 선행 연구들이 하나도 이제 이걸로 학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봐라. 아무도 학습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매트릭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K 데이터셋을 해봤더니 더 잘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표만 보시면 간단한데 얼라이먼트 과정을 빼보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멀티 스케일 얼라이먼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리드 사이즈를 바꾼 그냥 한 번의 얼라이먼트 과정 그런 걸 해봤는데 멀티 스케일이 제일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블렌딩 방식도 차이를 더 둬봤지만 마찬가지로 포화성 블렌딩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은 컨클루전입니다. 자, 아직은 어떤 하늘을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포토 리얼리스틱한 어떤 벽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잘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후 이제 이 코어 모델들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방식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모델만 갈아 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자체는 포화성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속도가 조금 중요하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프로스텀도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면 사용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시점 이미지로 바꿔서 추정하는 방식은 최초고 이제 어떤 이미지 왜곡이나 해상도 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연구가 바로 360 모노뎁스다. 그리고 이제 실외 장면에서도 원활히 동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